오늘은 세계 2위의 경제 대국 중국의 이면에 감춰진 심각한 빈부격차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중국 대도시의 화려함 뒤에는 월 100달러도 벌지 못하는 농촌 지역 주민들의 처참한 현실이 존재하고 있죠. 중국의 상위 1%가 전체 중국 부의 약 31%를 소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이런 엄청난 빈부격차가 시작되었고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중국의 빈부격차 문제는 1978년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정책 이후부터 시작되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당시 중국은 마오쩌둥이 삽질한 대약진 운동과 문화대혁명으로 인해 엄청난 경제 침체를 겪고 있는 상황이었죠. 이때 덩샤오핑은 경제 발전을 위해 시장경제 요소를 도입해야겠다고 생각했고 일부가 먼저 부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선언하면서 중국의 경제는 급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흥미로운 일화가 있는데 1992년 덩샤오핑이 남방 순시를 했을 때의 일이에요. 그는 선전을 방문하여 사회주의도 시장이 있다라며 개혁개방의 가속화를 선언했는데 이 순간이 중국 경제의 폭발적 성장과 동시에 빈부격차 확대의 본격적인 시작이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죠. 개혁개방 초기에는 동부연안 지역을 중심으로 경제특구가 설립되었고 이 지역들은 외국 투자와 기술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며 빠르게 발전했습니다. 반면 내륙과 서부 지역은 상대적으로 개발에서 소외되었고 이것이 지역 간 불균형의 시작이었죠. 중국 부자가 찐부자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중국 매체에서 보여주는 부자인 중국인들은 호화로운 삶을 살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상하이에 사는 한 여성은 한 달에 생활비가 얼마냐고 물어보는 질문에 사치품 소비를 안 하면 기본적으로 한 달에 3,700만 원이라고 답했고 직업을 묻자 일을 안 한다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본 중국 누리꾼들의 반응은 달랐죠. 중국이라는 나라는 참 불공평한 것 같다. 누구는 벤츠의 명품을 휘감는데 나는 차도 없고 유일하게 있는 게 전동 오토바이 뿐이다라며 분노했고 또 다른 누리꾼은 나 같은 거지는 1년에 많이 저축해봐야 500만 원이다라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실제로 중국 도시와 농촌 간의 소득 격차는 매우 큽니다. 베이징이나 상하이 같은 대도시에서는 월 평균 소득이 1만 위안을 넘지만 농촌 지역에서는 여전히 월 평균 소득이 3천 위안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이러한 현실을 두 개의 중국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한쪽에서는 베이징에 사는 젊은 IT 엔지니어가 매일 스타벅스 커피를 마시며 고급 아파트에서 생활하는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구이저우 지역의 농부가 하루 종일 논밭에서 일하고도 겨우 생계를 유지하고 있죠. 중국 사회에서 빈부격차를 이해하려면 반드시 알아야 할 시스템이 있습니다. 바로 후커우 제도인데 이는 중국 특유의 가구등록 제도로 사람들의 거주지를 통제하고 공공서비스 접근성을 결정하고 있죠. 후커우는 출생 시 국가가 부여하는 신분등록 체계로 도시 후커우냐 농촌 후커우냐에 따라 인생의 경로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도시 후커우를 가진 사람들은 양질의 교육, 의료,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농촌 후커우 소지자들은 이러한 혜택에서 대부분 제외되죠. 베이징에서 일하는 농민공 장 씨의 사연은 이 문제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저는 5년 전에 베이징으로 와서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있지만 농촌 후커우 때문에 아이를 이곳 공립학교에 보낼 수 없어요. 아내와 아이는 고향에 남아있죠. 약 2억 9천만 명의 농민공들이 이와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매년 춘절이 되면 도시에서 일하던 이들이 고향으로 대이동을 하는데 이유는 단순한 명절 방문이 아닙니다. 호구가 있는 고향에서만 아이를 학교에 보낼 수 있고 의료보험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최근에는 후커우 제도를 완화하려는 시도도 있지만 실제로는 상위 도시는 여전히 보수적입니다. 예를 들어 상하이는 연봉이 일정 수준 이상이거나 고학력자에게만 후커우를 발급하고 있죠. 결국 돈 많고 똑똑해야 도시민이 될 수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후커우 제도의 장벽은 높습니다. 그리고 교육 불평등이 고착화시키는 빈부격차도 있는데요. 많은 이들이 그래도 교육만큼은 평등하지 않나 라고 생각하지만 중국의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중국의 대학 입시는 가오카오라고 불리는 시험을 통해 결정되는데 이 제도마저 지역별로 불공정하게 운영되고 있죠. 가장 큰 문제는 지역별 입학 정원 배정인데 베이징, 상하이 출신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로 명문대에 입학할 수 있지만 시골 출신 학생들은 같은 대학에 가기 위해 훨씬 높은 점수를 받아야 합니다. 실제로 한 농촌 학생이 전국 수석을 차지했음에도 베이징대 입학이 어려웠다는 뉴스가 화제가 되기도 했죠. 그는 가정 형편이 어려워 촛불을 켜고 공부했으며 하루 두 끼로 버티며 시험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교육 불평등은 세대 간 자산 불평등으로 이어집니다. 부유한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더 나은 교육과 자산을 물려줄 수 있지만 가난한 부모들은 그러지 못하죠.
이는 결국 부유층과 빈곤층 간 격차를 더욱 고착화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어떤 한 중국인 남성은 농촌에서 태어나 학교에 다니긴 했지만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아 중학교까지 다녔고 지금은 공장을 전전하면서 한 달에 50만 원을 벌고 겨우 살고 있다고 했죠. 기회가 있다면 다시 태어나고 싶고 이런 가난한 나라에서 태어나고 싶지 않다라는 그의 말은 중국의 저소득층 청년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과 자산 불평등이 심화되는 것도 빈부격차가 커지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중국에서 부동산은 단순히 주거 공간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이는 개인 재산 축적과 계층 이동성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가 되었죠. 베이징이나 선정 같은 대도시에서는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아 일반 서민들이 집을 구매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베이징에서 아파트 한 채 가격은 평균적으로 약 700만 위안에 달하지만 농촌 지역에서는 몇만 위안으로도 집을 살 수 있죠. 이런 부동산 가격 차이는 결국 도시에 사는 부유층과 농촌에 사는 저소득층 간 자산 격차를 더욱 벌려놓고 있습니다. 중국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부모가 집 사줄 수 있으면 인생 반은 성공이다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죠. 집이 있는가 없는가는 단순한 거주 문제가 아니라 결혼, 직장, 아이의 교육까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2021년 헝다그룹의 위기로 시작된 중국 부동산 시장의 하락은 이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냈습니다. 많은 중산층 가정이 평생 저축을 부동산에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보았고 이는 계층 간 불평등을 더욱 악화시켰죠. 한 충격적인 통계에 따르면 중국 도시 주민의 자산 중 약 70%가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다고 합니다. 중국 내에서 불안정한 직업과 실업 문제 역시 빈부격차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배달 라이더들이 있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비교적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삶은 매일 생존을 위한 투쟁이라고 할 수 있죠. 이들은 매일 수많은 주문을 처리하고 시간을 다투며 일하지만 정작 수입에 비해 월세를 낼 돈이 없어 터널이나 다리 밑에서 노숙을 하기도 합니다. 그들이 평균적으로 하루에 12시간에서 16시간씩 일하며 적어도 50건 이상의 배달을 처리하지만 그들이 벌어들이는 수입은 그들의 생계 유지에 턱없이 부족하죠. 또한 구직 활동도 매우 치열해서 한 거리 위에 5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바글바글 서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구직하기 위해서 새벽부터 몰려 있는 건데 이렇게 일해봤자 12시간에 일당 35,000원 정도밖에 못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받기 위해 일을 잘할 수 있다고 자신을 어필하고 있죠. 심지어 나이 든 노모도 인력시장에 참여하는데 아들이 장가를 가기 위해선 집을 사야 하는데 돈이 부족한 것 같아 돈을 벌러 나왔다고 합니다. 중국의 실업 문제는 국가적인 문제가 되었습니다. 중국은 지난 2~3년간 실업률이 중국 뉴스의 초미의 관심사였는데요. 실업이 굉장히 심하기도 하고 또 실업이라는 게 가지는 사회적 의미가 특별했기 때문이죠. 중국은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한 자녀 정책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중국 아이가 부모와 조부모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자라서 대학을 졸업한 뒤 사회에 나왔는데 취업이 안 돼버리면 이 가정의 미래는 희망이 없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2022년 한 해 동안 중국에서 35세 이하 청년 실업률은 21%에 달했다고 합니다. 중국 정부는 이러한 빈부격차 문제를 인식하고 있으며 여러 정책을 통해 이를 해소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20년 시진핑 주석은 절대 빈곤 퇴치를 선언했고 2021년에는 공동부유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죠. 이 정책의 일환으로 중국 정부는 대기업과 부유층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알리바바의 창업자 마윈에 대한 압박인데 2020년 말 마윈이 중국 금융 규제에 대해 비판적인 발언을 한 후 그의 엔트 그룹 IPO는 갑자기 중단되었고 알리바바는 28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죠. 이는 중국 정부가 과도한 부의 집중을 견제하려는 의지를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들이 근본적인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비판도 존재하죠. 중국 경제학자는 익명을 요구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빈부격차 해소는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후커우 제도의 전면 개혁, 조세 제도의 개편, 교육과 의료의 평등한 접근성 확보 등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기존 이해관계자들의 저항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중국의 빈부격차는 사회 전반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가장 두드러진 현상 중 하나는 젊은 세대의 좌절과 무기력함인데 탕핑이나 바이란과 같은 용어가 유행하는 것은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죠. 베이징의 한 대학을 졸업한 리우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갔지만 주택 가격은 감당할 수 없고 경쟁은 치열합니다. 부모님이 부자가 아니라면 아무리 노력해도 계층 상승은 거의 불가능해 보여요. 이러한 인식은 최근 중국 젊은이들 사이에서 광범위하게 퍼져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푸얼따이와 구얼따이라는 용어가 자주 사용되는데 이는 부모의 경제적 지위가 자녀의 미래를 결정짓는 현실을 비꼬는 표현이죠. 사회 이동성의 감소는 사회 불안과 청년층의 불만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빈부격차 문제는 단순한 경제적 문제가 아니라 역사적 배경과 사회, 구조적인 요인이 얽혀있는 복잡한 현상입니다. 정부가 농촌 및 저소득층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강화한다면 격차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이러한 변화가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경제적 불평등 속에서 고통받고 있죠. 지금까지 지식 배터리였습니다. 다음엔 더욱 좋은 지식으로 충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